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정보회계감사론 제7장 제 두 번째 강의 제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산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결산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산분계 잠깐 했는데 그 전에서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그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산표는 트라이얼,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만들어 보는 표라고 해서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계정을 쭉 적고 그 계정의 합계액과 잔액, 여기도 합계액과 잔액, 잔액은 한쪽 면에만 나타나겠죠. 합계액은 양쪽 다 기록했기 때문에 양쪽에 남지만 잔액이 어디에 남았는가? 현금 이만큼 남았고 매출액 이만큼 남았고 이렇게 각 계정마다 잔액이 어느 한쪽에 남아있게 됩니다. 요 계정을 가지고 요것이 손익계산서 계정이냐 아니면 대차 대조표 계정이냐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계정만 모아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계정 즉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모아서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전에 좀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 원리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조정 분계,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은 1차로 해놓은 분계에 뭔가 마지막 결산하기 전에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회기 내, 회기 안에, 즉 1년치를 냈으면 한 달치만 계산하라 그러면 1년치가 아니라 한 달치만 빼고 나머지는 또 다른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기 내 비용 수익만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원재료를 사왔는데 그 원재료가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나 주차장 사용료 이런 거 1년치 낸 거 아까 요 회기내 비용 수익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 자동차 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분계부터 다시 들어가 보면 원재료 처리 다시 해봅니다. 원재료에 내 지금 330만 원어치 원재료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 써버린 거죠. 음식점 하느라고 원재료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 비용 처리해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비용 처리해 줘요? 매출 원가로 처리해 주는 거.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는 전체 매출액 5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그중에 원가로 얼마냐 하는 거예요. 매출액 전체 500만 원이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비용을 까내려야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330만 원 이미 창고에서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들은 1개월치만 반영하고 1년치를 냈는데 그중에 12분의 1, 1개월치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치는 자산으로 미리 준 돈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해 준다. 이럴 때 나오는 개념이 선급 보험료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회계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준 보험료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실제 보험료상에 지금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걸 얼마로 바꿔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고 9월 달만 따지면 9만 원밖에 안 냈어.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고 나머지 91만 원은 내가 미리 준 돈 해가지고 선급 보험료 91만 원 잔액으로 남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도 지금 얼마를 냈어요? 120만 원을 냈는데 9월 한 달만 따지면 1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0만 원은 선급 주차비, 자산, 채권으로
하나 새로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 주차비 계정에 110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 걸로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 분계 후에 시산표는 어떻게 바뀌냐면 현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액도 변화 없고 외상 매출금도 변화가 없고 원재료가 지금 330만 원 있었는데 오른쪽에 330만 원을 뭘로 했어요? 아까 매출 원가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전과 비교해 보세요. 이전에 이거로 보면은 원재료에 330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이것이 0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재료에 잔액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창고에도 없으니까요. 나머지 쭉 괜찮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보세요. 자동차 보험료 애초에는 100만 원이 잔액이었는데 90만 원만 잔액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뭐가 됐어요? 선급 보험료로 이렇게 가 있어요. 91만 원이 새롭게 노란색이 새롭게 추가된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용료 애초에는 얼마였어요? 120만 원 잔액이었는데 그중에 1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뭘로 처리했어요? 선급 주차비 해가지고 110만 원을 처리한 거죠. 이런 내자가 아직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계산을 안 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는 감가상각비까지도 좀 포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그래서 원재료, 매출 원가, 그리고 성급보험료, 성급주차비만 반영했다고 그랬을 때에 2차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합계액과 잔액이 서로 일치해야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2번 기록한 효과가 있어서 자동 교류, 자동 오류 수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작업으로 재무제표 우리는 두 가지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시산표상에서 손익계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손익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었든지 돈을 썼든지 이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만 따로 뽑아내서 손익계정을 순서대로 전체 가장 큰 게 매출액, 그래서 아까 원가 처리한 원가, 원재료비죠. 그 다음에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들 다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제하고 나면 진짜 나한테 남은 손익이 남게 되죠. 손해가 나면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남은 것, 손익계산서를 빼고 남은 건 다 뭐예요? 재무상태표 계정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되니까 요것은 또 요것대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상에 내가 녹색으로 칠해봤어요. 매출액 잔액으로 얼마예요? 1,05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금 나간 거 수익 계정은 오른쪽에 플러스 계정이니까 요만큼 남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요 매출 원가 비용이 330만 원 이렇게 보통 매출액의 30% 정도가 원가가 됩니다. 실제 장사하다 보면. 그러면 그 나머지가 다 내 돈이냐 마진이냐, 마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안에 다 들어갈 돈이 있어요. 공공요금 넣어야죠. 급여, 인건비 들어가죠. 자동차 보험료 들어갔죠. 주차자 사용료 들어갔죠. 여기에 5월, 9월 달은 수선비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가 있어요. 4천만 원이나. 그리고 임차료도 142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출액, 매출 원가, 비용, 기타 비용 해서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내가 전체 9월 달 동안 물건 판 돈은 매출액이라고 하고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1,050만 원이더라. 그리고 이 1,050만 원 만들어 팔 때 들어간 원재료비 매출 원가가 얼마더라? 330만 원이더라. 그리고 요 매출액을 만들어내는데 장사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들어간 원재료비 이외에 다른 비용들이 있어요. 공공요금 뭐였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뭐 가스요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전기요금 하여튼 뭐 포함한 공공요금 35만 원. 그리고 내가 사람을 하나 썼는데 사람
18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자기한테도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월급을 줬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급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9만 원. 원래 저기로 따지면 아까 이 수정분개 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190만 원,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인데 9월 달만 따진 거니까 요 기간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기간을 잘 보세요.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따지니까 비용을 아까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9만 원만 9월 달에 자동차 보험료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주차장 사용료도 1년치는 120만 원을 냈지만 9월 한 달로만 따지면 10만 원만 낸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수선비와 임차료도 이것도 수선비는 뭐 거의 영구적으로 나간 거고 임차료는 1년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12달로 나눌 수 있어요. 임차료도 12달로 나눠서 140만 원 중에 12분의 1만 반영할 수도 있고 안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받을 때 1년치만 한 달치만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임차료도 한 달치만 계산하라 그러면은 요거에 12분의 1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전체 다 처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가 여기서 3년 동안 장사할 걸 계산하면 36개월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수선비를 36개월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이번 달에 다 처리하기로 결심을 했다. 요거는 자기 나름대로 회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이번 달에 얼마를 내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결정해서 비용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물론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 보험료도 그냥 12개월치 다 낸 걸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시문이 발생주의로 따져서 그 12개월치면 한 달치만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문이 나왔다면 그 지시문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9월 달에 모든 거를 따져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요걸로만 따지면 이익이 많이 남았죠. 그죠? 공공요금 다 제해도 남았어요. 그러나 요번 달에 뭘 계상했어요? 수선비와 임차료를 계상하고 나니까 요 임차료는 한 달치니까 사실은 1년치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임차료는 140만 원이 한 달치니까 이거는 12분의 1 할 수가 없는 거네. 수선비만 예를 들면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를 큰 돈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전체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나오죠. 적자라고 하는 게 붉을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은 옛날에 이렇게 적을 때 뭘로 적었냐면 빨강 펜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적자예요. 흑자는 뭐예요? 흑자? 거물흑. 흑자가 나면 플러스가 나면 까만색 글씨로 쓴다고 해서 흑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났다, 손해가 났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썼기 때문에 붉을 적자. 이 적자가 막 적자 생존할 때도 올바른 적이고 저는 이제 적자 생존 연필로 노트에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적자 생존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하여튼 다 따져보니까 이 계정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시산표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액,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산표 상에서 어떤 것이 손익계정인지 어떤 것이 재무상태표 계정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 수익. 그래서 이 가로 쓰고 이 큰 계정을 한번 표시해 주는 게 좋다 이거죠. 수익 계정, 비용 계정, 비용 계정, 비용 계정, 비용 계정. 수선비, 비용 계정, 임차료, 비용 계정. 매출원가, 비용 계정. 그러니까 수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 뭐 은행 이자 수익이 있다든가 또 뭐 돈을 주운 것도 잡수익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다른 수익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매출, 영업수익이죠. 매출 수익에서 이 비용들을 쭉 빼내고 나면 뭐가 남는다? 당기 순이익이 남는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음식점 첫 달에는
이렇게 해서 적자가 3,656만 원 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세무회계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죠?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날 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적자를 낼 때도 있어요. 세금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진짜는 뭐 많이 났는데 안 난 것처럼 하는 거 저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윈도우 드레싱 이야기했잖아요. 분식회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서 하면 합법한 나름대로 기술이고 회계 기술이고 법을 넘어서면 불법한 분식회계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수정분계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시산표 상에서 어떤 것이 손익계정이며 이렇게 손익계정이며 비용 자산 이렇게 한 거는 다 이거 남는 거니까 대차대조표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산표 상에서 그 손익계정을 빼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나면은 나머지 계정이 뭐가 돼요? 나머지 계정이 자산과 부채 자본, 즉 대재무상태표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익계산서 상에 지금 아이폰이 쉬리가 울려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손익계산서 상에 지금 마이너스 3,656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요것이 나로서는 손실이 난 건데 뭘로 계산을 해 나가냐면 요게 최종적으로는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자본금의 손실로 나타나요. 이만큼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내 자본금이 없어진 걸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계정으로 여기 어떻게 됐어요? 당기 순손실 3,656만 원 이렇게 반영해야 양쪽이 똔똔이 맞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전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보낸다? 자본 계정 플러스가 났으면 이익 잉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러스가 났으면 이익 잉여금 이렇게 하고 손실이 났으면 당기 순손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났으면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나 이번 9월 달에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요 자본금 계정에 뭘 넣는다?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데 손익계산서상에 남은 이익과 손실은 대차대조표 계정에 어디로 간다? 자본 계정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자본 계정에 이만큼 손실이 난 걸 기록을 해주고 나머지는 쭉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이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현금부터 왼쪽에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 현금, 외상매출금, 차량운반구, 비품, 영업권, 보증금, 성급보험료, 성급주차비 요거를 왼쪽에 쭉 적어주고 현금, 외상매출금, 비품, 성급보험료, 영업권, 보증금, 차량운반까지 하면 나의 자산 합계가 얼마가 돼요? 2억 344만 원이 나의 자산 합계로 도출이 됐어요. 그럼 오른쪽은 여러분들 따져보면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시산표상에 보면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차입금, 어음, 자본금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차입금, 어음, 자본금 넣고 나면 이만큼이 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쭉 적은 거 오른쪽 쭉 저 총계가 시산표상에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 합계가 잔액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손익계정에서 마이너스가 난 걸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 기록한 거를 어느 쪽으로? 자본금 계정으로. 플러스가 나도 플러스 계정으로 옮기고 그래서 당기 순손실로 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걸 옮겨 적어야 이쪽이 합이 양쪽이 똔똔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손실이 나니까 자본금이 얼마가 됐어요? 1344만 원으로 줄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실을. 이익이 나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고스톱을 한 판 치고 나서 내가 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판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5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첫 번째 판에서 2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두 번째 판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3만 원으로 시작을 2만 원을 잃었으면 3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시작할 때는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지만 요만큼 손실이 났기 때문에 다음 해기 10월 달에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까먹으면 자본 감식이라고 그래요. 자본 잠식이 된다고. 자본 잠식. 계속 줄어들면 손해나면.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손해가 나면 자본금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자산합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딱 했는데 이 부채와 자본금을 합계해 봤을 때 모자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났구나. 근데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쪽이 더 크면 그만큼 내가 이익이 난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자산합계. 이 원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그러니까 BS, 밸런스 쉿 이퀴리브리엄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원리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요 배열은 자산 계정의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현금을 맨 위에 쓰고 현금이 아닌 자산들은 아직 이게 다 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비품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남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영업권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영업권 설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영업권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장 마치고 나서는 예비 시험으로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치른 시험 문제를 과제로 낼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 과정까지 한번 내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한 두세 번 연습을 하도록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처음 하는 거는 어려운데 그러나 반복해서 하고 친구들하고 토의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랜 시간 좀 반복 수업을 하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기고 나가서 지금 회사 생활하거나 공무원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많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시고 한번 모르는 거 있으면 제 연구실로 찾아오셔서라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저보다 좀 더 쉽게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하여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 말씀 한 절 또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너 옆에 있는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건 이웃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잘하겠다고 하고 이웃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옆에 힘든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자꾸 위만 바라보고 옆에만 바라보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만 사실은 좀 아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진국에 꼭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후진국에 가보면 이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전혀 다르게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 한국 땅 좁은 곳에서 그런 생각하고 살지 말고 방학 때 이런 때는 좀 해외 봉사도 나가보시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실에서 또 제 8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